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5년도에 출제된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은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5년도 출제 문제 강평을 먼저 해보자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쉬웠던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최근 5년 중에 가장 쉬웠다. 물론 사회학처럼 100점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이 올라온 후기들 봤을 때 80점 이상 고득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게 왜 쉬웠는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어려워하는 그 스포츠 심리학의 단원이 운동학습 제어에서 일반 이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조금 내용이 있던 문제라도 답지가 비교적 헷갈리지 않게 정답이 보이게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강의에서 강조한 체계적 둔감함, 그리고 계속 여러 번 강조했던 고원, 슬럼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출제가 되면서 아마 기분 좋게 심리학은 좋은 점수 맞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선물을 주고 갔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어렵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자,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하는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이런 거를 물어보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스포츠 심리학의 이론을 가르친다. 일단 그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을 하겠죠.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은 이 학부생들 가르치십니다. 대학원생도 가르치고 교육의 기능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체력 향상을 위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죠. 문제가 굉장히 거저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었고, 3번, 스포츠 심리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연구를 수행한다. 현장에 응용한다.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 학부생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만드시고, 그런 역할. 이제 연구죠. 빨간색으로 연구. 자, 그 다음 심리 기술 훈련을 적용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는다. 실제로 이 학문을 실제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격 선수 운동부 감독을 할 때 근처에 있는 스포츠 심리학 교수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예가 요 네 번째가 되겠다. 자,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였고요.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분야, 하위 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이 있고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 수행심리, 건강운동, 사회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구분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이었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비교적 쉬웠던 문제,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우리가 어떤 운동 수행을 할 때 몸으로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이게 도움이 되네. 이게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네. 왜 그럴까? 거기서 출발하는 게 이 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근거와 이론이 있겠죠. 그게 아래 나오는 심상 이론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심리신경근 이론, 상징학습 이론, 생체정보 이론 등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심상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첫 번째,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동기 유발이 되고 그리고 그런 수행 동작에 대해서 집중력의 향상이 되더라. 자, 실제로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각성 수준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수준보다는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이 심상을 할 수가 있겠죠. 감정의 통제와 자신감을 미리 구축할 수가 있고 당연히 스포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시합에 대비한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자, 실제로 하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머리로 한번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그런 부상이나 통증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한다면 그런 대처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동기를 유발하고 강화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 머릿속으로 반복하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 세 번째, 스포츠 전략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통증과 부상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 실제 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아래 심상의 이론, 심상의 활용 목적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심상의 활용법도 자주 출제됩니다. 심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분하고 이완되게 하고, 심상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선명하게. 내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관중들, 네트, 코트의 색깔, 코트의 느낌부터 라켓을 손에 쥔 느낌까지 이렇게 그게 선면성이고요. 자, 세 번째,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심상하는 과정에서 그냥 꿈처럼 그냥 꾸는 게 아니라 직접 뭔가 머릿속으로 내 동작을 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심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런 거에 조절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선명성, 조절성 잘 알고 가셔야 되고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쉽게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보고 가시고요.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 중 내적 동기를 향상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적 동기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 마음이 외부로부터 근거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남이 시켜서 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하거나 또는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들을 외적 동기라고 하고요. 내적 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일단 아래부터 한번 보시면 자, 학생이 있고요. 높이뛰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이 내가 시킬 때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서 막 스스로 열심히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냐면 첫 번째, 성공하는 경험을 자주 제공해 줘야 된다. 처음부터 막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낮은 수준부터 한 번씩 성공해 나가면서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게 해줘야 내적 동기가 향상이 되더라. 자, 두 번째, 구체적 수행에 대한 보상을 주면 좋다. 너무 추상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 전체 성공에 필요한 그 세부 동작 하나하나가 강화가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내적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언어적, 비언어적 칭찬, 요것도 내적 동기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칭찬도 도움이 되고요. 보상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동기가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마다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자결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결성 이론에서는 이 내적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율성에 대한 개념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보상과 칭찬은 외적인 통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나왔을 때 정확히 어떤 것을 묻는지 그 뉘앙스를 알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다 떠나서 칭찬해주면 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칭찬을 해주면 좋다. 비언어적 칭찬은 뭐 박수를 쳐준다거나 뭐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워서 잘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훈련 내용과 순서를 바꿔주면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거는 자율성을 올려주면서 내 훈련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주어야지 하려고 이제 덤비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너무 어려우면은 포기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성공 경험을 갖게 한다. 이거 맞는 설명 기억 맞고요. 니은 언어적 비언어적 칭찬을 자주 한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팀의 의사결정에 선수를 참여시키면 이제 팀에 속한 선수의 경우에는 팀 의사결정에 이제 선수가 자기 의견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만큼 동기가 향상이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물질적 보상과 처벌을 주로 활용한다 해서 뭐가 틀렸냐면 일단 물질적 보상 자체는 강화가 될 수도 있는데 처벌 같은 경우는 내적 동기가 그렇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외적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는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려 해도
물질적 보상과 처벌을 가끔씩 사용을 해야지 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미음도 보겠습니다. 최대한 높은 결과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게 한다. 실현 가능한 수행 목표가 좋다. 미음도 틀린 내용.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다소 상식적이긴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목표 설정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고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도 스포츠 수행에 영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스포츠 수행이 향상될까요? 물어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아래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긍정적인 목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를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 동기가 생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더 연습을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기록하고 부착하고 결과 목표와 과정 목표 함께 설정하기 이런 거. 자, 앞에는 어렵진 않고, 자, 결과 목표와 과정 목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올림픽 같은 거에 나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 올림픽에는 난 꼭 금메달을 딸 거야. 그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 목표가 있을 거고요. 또는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수행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나는 이 동작을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 나가서 이 동작은 꼭 한 번 성공할 거야. 이런 것들, 나의 수행에 목표를 두는 것을 수행 목표라고 합니다. 자, 결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를 강조한다 해서 성과 목표라고도 부르고요. 수행 목표 같은 경우는 과정 목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 목표랑 과정 목표는 이 두 가지인데, 무엇이 더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 목표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요. 수행 목표도 중요한데,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설정하면 좋다. 올림픽에 뭐 금메달을 딸 거면서 나는 지난 대회 나의 컨디션보다 더 관리 잘하고 경기 수행을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행 목표보다 결과 목표를 강조한다. 수행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 목표, 나의 수행과 관련 없이 벌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수행 목표보다 결과 목표를 강조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관계없이 외적인 부분에 통제를 두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요. 이게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나왔고,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맞는 내용. 부정적인 목표보다 긍정적인 목표가 더 좋겠죠. 야, 맞는 내용입니다.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함께 설정해서 막연하게 장기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것들을 쭉쭉 체계화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설정 원리는 매년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문제를 풀기 어렵진 않은데 수행 목표가 뭔지, 결과 목표가 뭔지는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 동기 파트에서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보기가 설명하는 가설은, 자, 운동의 심리적 효과, 그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그 가설 문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고요. 18년도에 나오고 올해 나왔는데 많이 오래 안 나왔으면 아마 내년 교재에서 아마 없앴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은 제외하는 편인데 딱 끝물에 다시 나와서, 자, 이건 뭐냐면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죠. 신체. 그럼 신체가 좋아지는 거는 수많은 연구로 이제 확정됐습니다. 사실이 된 거죠. 사실이 됐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건강해지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왜 그런데 why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운동과 정신력 향상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 다 이제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향상이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래서 뭐다? 가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요. 위에 한 5가지 정도가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떠한 가설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가설은 이 내용이었지, 이 정도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 열 발생 가설은 운동을 하면 체온이 높아진다. 일단 몸이 변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정신과 뭔 상관인데 이게 뇌에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응을 유발하더라. 저 뇌로 갔네요. 정신과 뇌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완된 근육이 뇌에 이완감 및 불안 감소 효과를 일으킨다. 이게 열 발생 가설. 자, 여기 중요한 체크는 체온이 높아졌다는 정보.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자, 모노아민 가설. 이게 뭔데? 모노아민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은 물질들 있죠. 이것을 일컬어 모노아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정서나 우울증 같은 증상에 긍정적인 효과, 정신이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노아민 가설이 되겠다. 자, 뇌변화 가설. 운동을 하면 대뇌 피질의 혈관 밀도랑 뇌 능력이 향상되더라, 확산되더라. 그러면 이 뇌는 신체지만 뇌가 발전하면서 향상되면서 정신적인 그런 변화도 가져오더라. 뇌변화 가설이 되겠고요. 생리적 강인함 가설 이런 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운동을 하는 거는 몸에게는 스트레스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면 안 좋긴 하지만 민감성이 낮아지죠. 이 정도야 뭐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불안이 낮아진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노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자, 사회심리적 가설. 운동을 하면 이건 신체랑 조금 다르네요. 사회적인 것을 봅니다. 타인과 계속 만나게 되고 상호작용이 만나는데 사람은 이렇게 만날 때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끼더라. 정서적 효과를 보게 된다는 이론이고요. 초보자의 경우 효과가 좋더라. 이게 사회심리적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보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개선한다. 이 내용은 모노아민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 번씩만 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가설 주어졌을 때 어떤 내용인가 떠올릴 수 있는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 해당하는 학자는 뜻밖의 문제였죠. 주요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서의 주요 학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문항 분포가 적은 걸로 잘 찍어보자. 일단 문제는 이 두 번째 콜먼 그리피스 학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뭐 나오긴 했는데요.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도 쭉 발달을 해오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학문들, 그 스포츠가 학문화되기 전에는 각자 그런 기본적인 학문에서 출발합니다. 일반 교육학, 일반 사회학, 일반 심리학 이런 것에서 가지를 쳐나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노먼 트리플렛은 일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심리학을 먼저 연구를 하다가 스포츠로 뭔가 이제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표 학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사이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구나. 최초의 스포츠 심리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면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정답이었죠. 콜먼 그리피스. 자,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최초의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 최초의 저서, 코칭 심리학 이런 것들을 출판했다. 이런 내용들 보시고, 프랭클린 헨리 미국의 심리학 교수고요. 운동기술 연구의 선구자, 후학 양성. 앞에서 봤던 그 심리학 중에 운동학습지어 그런 게 이분이 좀 많이 연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박사로 갈수록 좀 더 가지가 세분화되고 더 깊게 연구를 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심리 쪽이고요. 아래는 운동 제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너 마틴즈 이제 계속 들으실 이제 마틴즈 나오면은 이 학자고요. 일리노이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 교수고 스포츠 경쟁 불안 연구 및 측정 도구를 개발했다. 코칭 과학 집필했고요. 운동의 심리 생리적 측면에 체계적 연구를 했다. 자, 스포츠 지도사가 돼서 계속 이쪽에 일을 하실 분들은 제가 좀 책을 추천드리면 일단 생리학이나 역학 이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도사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두 과목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하기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도사 시험에 땄어요. 이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실제 운동 지도를 할 때는 오히려 요 두 가지 과목에서 얻는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플러스 심리학에서 운동 학습 제어나 여기 나와 있는 코칭 심리학, 코칭 과학 이런 것도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좀 오래돼서 읽기 좀 불편하고 요새 보면은 그 롭 그레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제 출판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 있습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가 이러한 책들이 있어요. 그 시리즈 있는데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은 나중에 운동 지도할 때 좋다.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학생 선수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막 물어봅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를 하면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은 그때 뭐 물론 선수분들은 내가 해봐서 알지만 이거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근거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하실 분들은 이런 책들 많이 보시고 세미나 같은 것도 가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원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원 계속 강조드렸죠. 매년 출제 예상 문제에서 지금 4년째 강조하고 있는데 안 나오다가 24년도에 나오나 싶었는데 천장 효과 나왔습니다. 바닥 효과 요거. 근데 사실 천장 효과, 바닥 효과도 고원에 속합니다. 이 고원이 위에 붙어 있으면 천장이고요. 아래에 있으면 바닥 효과인데, 자, 이제 고원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쁘게 풀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프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운동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실력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거죠. 왜? 오차가 줄어드니까. 자, 내가 자유투를 10번 던지는 거를 매일 5번씩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50개겠죠? 그러면 평균 한 60에서 70%의 성공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개 넣을 때도 있고 10개 넣을 때도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만나면 6개가 되죠. 그러면 이것도 60%인데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내가 60%에서 70%의 성공률인데 보통 10개 던지면 5번, 6번, 7번 요 안에 들어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공률은 60% 안에 들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잘하는 거다? 이게 더 잘하는 거다. 그러면 어느 게 오차가 더 적다? 아래가 더 적다. 오차가 적은 건 뭐다? 학습이 되고 있다. 수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잘하고 있어 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되어 있죠. 요 구간이 뭐다? 고원이다. 자, 고원에서는 항상 강조드렸죠. 고원이라고 학습이 멈춘 건 아니다. 학습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학습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수행은 정체되지만 학습은 진행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2번째. 연습 기간에 쌓인 피로나 동기 저하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 자, 3번째. 협은 구조가 완성되어 더 이상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 시기이다. 협은 구조까지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더 이상의 질적인 변화가 없으려면 지금 아래에서 수행 오차가 다시 줄어드는 구간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을 지나서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인 변화가 그래프상에서 이미 보이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었고요. 하나의 동작에서 다른 동작 유형으로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에도 이렇게 학습 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냥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뭔가 답이 보이는 느낌 이런 게 많아서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 자, 고원 알았으니까 슬럼프도 알아야 되겠죠. 슬럼프는 내 수행이 전보다 더 감소하는 거,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거고요. 당연히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휴식을 제공하거나 연습 방법을 바꿔주어서 슬럼프를 극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슬럼프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요새 이 스포츠 심리학계에서 조금 관심 많이 갖는 게 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스. 갑자기 잘 되던 동작이 막 이상하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초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극도의 압박을 느낄 때 수행이 감소되는 거, 이런 것들. 입스와 초킹 이런 거 관련해서 고원 슬럼프 이렇게 짝짓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다뤄드리고요. 7번은 3번이었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루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루틴 나올 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5년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스포츠 지도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스포츠를 잘 아시고 잘 하실 테고, 그러면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다. 뭔지는 대강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것도 되게 쉬웠던 문제다.
문제부터 풀까요? 다음 수행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경기 직전에 수정하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은 항상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나의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야지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2번은 바로 뽑으셨을 것 같고요. 정신이 산만해질 때 운동과 무관한 것을 차단해준다. 루틴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필요한 자신만의 심리 행동적 절차, 이 정의가 나왔죠? 요게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루틴의 유형은 뭐 경기 전에 하면 이렇고 수행간, 경기 후 미니 루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랫동안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경기 중 불안 감소,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많이 하고 특히 골프나 양궁, 뭐 사격 이렇게 타겟형 스포츠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심상, 혼잣말 등이 포함되고 신체적인 준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잘 준비된 루틴은 수행 환경이 달라져도 활용이 가능하다. 자, 루틴 이번에 나왔고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막 매년 나올 정도는 아닌데 교육학이나 사회학에서 봤던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를 묻는 문제에서 딱 곁들여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내용 주어주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용 문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쭉 설명이 쭉 되어 있고 이 선수가 불안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막 발생해요.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루틴을 딱 활용해서 이것을 딱 낮춰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기억, 이거 니은 해놓고 자, 기억은 특성 불안인가 상태 불안인가 이렇게 특성 상태 이렇게 나오고 니은은 뭐라고 부르는가 루틴인가 뭐 자화인가 뭐 심상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쉬웠던 문제.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보기가 설명하는 심리 기술 훈련은 자, 요거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거의 그냥 완전히 동일하게 냈던 문제입니다. 되게 강조했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좀 풀 수 있었지만 이제 보자마자 아마 딱 찍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불안 감소 기법, 심리 기술 훈련 중에 불안 감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이 우리가 올라갈 때 이것을 내려줄 수 있는 그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바이오 피드백. 내가 불안이 올라가면은 심장이 빨리 뛰고 막 땀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한 신체적인, 생체적인 그 정보를 알아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방법이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인지제 구성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고 점진적 이완은 몸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을 시키는데 한 번에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완시키면서 불안 반응이 몸이 수축을 하는 거라면 이완을 시키면서 불안을 낮추는 그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율훈련, 자생훈련이라고 하고요. 슐츠라고 하는 박사가 고안해냈고 일종의 최면과 비슷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점진적 이완 과정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스스로 최면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자, 순서가 있는데 강조는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뭐 틀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자, 심호흡 보겠습니다. 심호흡 가장 많이 사용은 하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심호흡이 왜그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나? 생리적인 효과, 인지적인 효과, 정서적인 효과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체계적 둔감화 요게 나왔죠. 작은 불안에서 큰 불안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하여 불안에 둔감해지도록 훈련하는 방법.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거 이제 알레르기 같은 거 이제 어린아이들 이 조금 면역력 증진시킬 때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 자화는 셀프 토킹 나에게 하는 말이고요. 긍정적, 부정적 자화 중에 긍정적 자화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고 정지, 부정적 생각이 들 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 자, 보기 보겠습니다. 월피가 개발했고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 중요도 순서에 따라 10단계를 준비하더라. 내가 낮은 수준부터 극도로 불안한 수준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놓고 낮은 것부터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점점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지더라. 불안 반응 대신 편안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건 체계적 둔감화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슐츠, 요거는 근육 이완,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오답이 왜 오답이 아닌지 답이 아닌지를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반응 시간 나왔고요. 정보 처리 이론 중 반응 시간의 유형. 요거 옛날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체크가 안 된 것 같네요. 일단 오랜만에 25년도에도 나왔고. 자, 특정한 자극이 주어질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걸리는 시간을 반응 시간이라고 하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극과 반응 가지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A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단순 반응 시간. 사전 지정된 한 가지 자극에 동작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B가 나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자, 변별 반응 시간은 여러 개의 자극이 제시될 때 정해진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시간. A, B, C가 주어질 때 B에만 반응해라 라고 하면은 그게 변별 반응이 되겠고요. 자, 선택 반응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별도의 반응이 필요한 여러 자극에 대해서 A에는 A-, B에는 B-, C에는 C-를 해라 라고 하면은 주의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빠른 반응이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극 반응에 대한 대안수다.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이 나오는지 그 자극 반응의 부합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표나 그림 나오면 처음에 어려워하시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스포츠 상황에서 100m 달리기 출발 신호에 달려나가는 상황이 있고 타자가 다양한 구질 중에 직구에만 타격해야 되고 수비수에 따라 공격수가 다르게 대응한 상황이 있더라.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반응 시간으로 구분했을 때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한 가지 자극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오는가? 세 가지 자극에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 세 가지 반응 중에 특정한 반응에 나오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가부터 100m 달리기 출발 신호가 땅 들리죠. 출발 신호는 하나뿐이죠. 뭐 총소리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한 자극에 달려나가는 건 하나의 동작 A. 그래서 가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나와 보겠습니다. 타자가 다양한 구질 중에 다양한 구질 둘 다 맞고요. 직구에만 타격해라. 자, 그러면 디귿이 되겠죠. 직구, 변화구, 뭐 커브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직구에만 A라고 하는 반응, 나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수비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적색, 녹색, 청색이 수비수들의 다양한 움직임이죠. 공격수는 각각 다르게 적색에는 A, 녹색에는 B, 청색에는 C. 이게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는 니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결국 모르면 어떻게 두 개 중에 고르면 되겠습니다. 맞죠? 모르면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알면은 아는 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상담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쪽 파트에서는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이 뭔지는 아시죠? 이 상담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서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이런 것들이 상담인데 스포츠 심리 상담은 결국 그 주제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상담을 해줘서 어떤 불안을 감소시키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스포츠 심리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 윤리라고 하는 거는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심리 상담사의 역할 보실 건데요. 자,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내담자에게 공감과 이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공부하시면 내담자라고 하는 말 나오고요. 상담자 나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은 상담자고요.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내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사람. 그래서 상담을 받는 사람,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이 내담자에게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줘야 된다. 이게 상담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고 인정이고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막 혼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단 들어주시고 듣는 게 기본이다. 그게 적극적 경청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포는 친밀감, 신뢰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 자, 다음은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죠. 내담자가 뭐 이성 간에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상담 끝나고 연락을 해서 뭐 만나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또는 뭐 금전적인 관계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상담하면 안 되겠죠. 지인은 일단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인이 왔다라고 하면은 다른 상담
이제 연계해서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자, 내담자는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적극적 경청의 하나고요. 말도 중요하지만 이 몸에서 주는 그런 굉장히 제스처 같은 거, 손동작, 눈빛, 표정, 자세, 몸을 기울인다든지 떤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자, 내담자는 개인차를 존중하고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의 방법이나 자신만의 골철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인정할 만한 그런 상담 기법을 활용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심리 상담의 기본이고 비밀 보장의 원칙을 무조건 준수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 아래는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는 어렵진 않았고, 자, 1번. 야,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야, 비언어적 메시지보다 언어적 메시지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집중해야 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혹시 온다면 다른 상담을 소개해줘야 됩니다.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동의가 없이 절대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기본 비밀 보장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저도 이 스포츠 심리 상담의 덕을 좀 많이 봤는데 예전에 그 사격 선수들 운동부 감독을 한번 할 때 그 옆에 선문대학교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명우 교수님 계셨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좀 유명하신데 그분 직접 오셔서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기술 훈련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가셨는데 불안하거나 할 때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많이 늘어났고 첫 해에는 성적이 나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전국체전도 한 2번 정도 우승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 기술 훈련이 바로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추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추동이론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 파트에서 나온 거냐면 아래 이제 불안이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불안이론은 비교적 중요한 내용인데 출제가 최근에는 되지 않다가 25년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지금 욕구 이론만 가져왔는데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7개인가 8개 있는 걸로 아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명칭이랑 이렇게 매칭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추동 이론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굉장히 흥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운동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싶겠죠. 그거고 이제 학자마다 각자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발표할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 욕구 이론, 추동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불안이라기보다는 이 흥분, 요거 이제 각성이라고 하는데 각성을 하면 할수록 운동 수행을 더 잘하더라.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설명 보면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은 비례하더라. 단 기술의 습관화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초보자나 초기 학습의 이 선수는 큰 의미는 없더라. 근데 숙련자, 후기 학습자의 경우에는 각성할수록 내가 몸이 막 흥분할수록 더 운동 수행을 잘하더라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초기의 이론이라서 이제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후속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자, 요거 욕구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1번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은 비례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이게 추동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성과 정수의 관계가 달라진다. 각성을 좋게 해석하는가 나쁘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는 반전 이론 같습니다. 반전 이론이고요. 교재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각성 수준에 따라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인지적 불안, 신체적 불안, 각성 수준 이렇게 차원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 차원이다 해서 다차원적 불안 이론 같습니다. 아마 요거 같고 적절한 각성 수준에서는 최고의 수행을 보인다. 요거는 말에 나와 있어요. 그냥 요게 이 적정 수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1번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은 비례한다가 되겠고 나머지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거는 스포츠에서 스포츠 심리학이 수행 심리가 있고요. 사회 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개인의 경기력 수행에 관련돼 있고 요거는 팀, 단체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사회 심리 파트에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사회적 태만 현상에 관련된 내용. 자, 운동 상황에서는 개인이 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얼마나 운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가, 심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게 수행 심리고요. 앞에서 나왔던 뭐 성격, 동기, 목표 설정, 심상, 불안 이런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회 심리에서 뭘 보냐면, 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4명이 사람이 있고 각자의 능력이 25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시에 수행을 했을 때 경기력이 얼마나 나오는가? 딱 합쳐서 100이 나오는가? 아니면 더 많이 되는가? 사회적으로 촉진이 되는가? 아니면 더 줄어드는가? 사회적으로 태만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요게 나오는 게 사회적 태만 현상입니다. 100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의 힘을 합쳤을 때 뭐 90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야, 누가 힘을 안 낸 거야? 왜 안 낸 거야? 를 물어보는 게 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처음에 링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링겔만 효과라고 하고,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수행의 평균이 감소하더라. 그러면 이상하죠? 왜 그런지를 살펴보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집단의 실제 생산성은 집단의 잠재적 생산성에서 잘못된 과정으로 인한 손실이 일어나더라. 자, 손실은 크게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정 손실은 여러 사람들이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 각자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전략을 잘못 구사하면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동기 손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 몰래 측정을 해봤는데 너 25를 내야 돼, 힘을. 근데 너 20만 내더라. 왜 힘을 다 안 냈니?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요 4가지입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저 다음에 혼자 할 때 더 잘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할당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기는데 좀만 해도 되잖아요. 적은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한다. 최소화 전략이고요. 야,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잖아요. 남들의 노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을 무임승차 전략이라고 하고,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그다음, 야, 무임승차 하는 거 저거 꼴 보기 싫잖아요. 저도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반무임승차도 일어나더라. 요게 이렇게 4가지였고요. 문제는 어렵진 않았죠. 자, 줄다리기의 경우 집단이 내는 팀 힘의 총합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작아지게 90밖에 안 나왔네.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할까요? 플래시보 효과라고 할까요? 이거는 링겔만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시보는 위약 효과죠. 실제 그 효과가 없는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은 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실제로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위약 효과고. 요것도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효과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학생,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힘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으로 인해 집단 내에 동기의 손실이 생기는데 이것을 사회적인 촉진일까요? 태만일까요? 이거는 태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자,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디귿. 나 하나쯤이야 그 디귿 해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할당 전략, 최소화 전략, 무임승차, 반무임승차 이렇게 했을 때 뭐죠? 나 하나쯤이야 무임승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질문지 측정법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스포츠 심리학 연구를 하면요, 가장 이 연구의 기본은 뭐냐면 검사입니다. 검사. 조사라고 할까요?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 답변을 서로 하는 인터뷰, 우리가 면접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쭉 쳐다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관찰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질문지법. 이거는 뭐냐면 가장 편리하고요, 용이하고 데이터화하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대답을 통해서 일반화시키기 좋기 때문에 뭐 심리학을 떠나서 여러 가지 학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고, 자, 우리가 대표적인 질문지로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왔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투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투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리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직접 물어보지 않고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잉크 반점 검사, 주제 통각 검사 이런 거 있는데, 자, 잉크 반점 검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로르샤흐가 개발한 잉크 반점 무늬 검사인데, 요거를 보고 이제 막 이제 질문자랑 대답을 막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검사자의 심리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주제 통각 검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러한 주제, 이 여러 가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는데, 질문지법 아니죠. 면접법도 아니고 투사 이런 것들을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투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다. 자, 이때 질문지 특정법 도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OMS는 정신건강 프로파일 그거였죠. 이것도 출제 예상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합니다. 자, MBTI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문지를 통해서 하고, 16PF 요거는 이제 카텔의 성격 검사하는 질문지고요. 자, 아래 주제 통각 검사 요게 투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 4번은 질문지 측정법 도구가 아니라 투사법이구나. 뭐 여기서 더 나올 내용까지는 없고요. 뭐 요 정도 그냥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왜 자주 나오냐면 이쪽 파트에서 낼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요거랑 그 스포츠 심리 상담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상담에서 내거나 여기서 하나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보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에서 무관심 단계의 운동 실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프로차스카의 운동 변화 단계 이론 나왔고요. 운동 심리학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실제로 뭐 지도자들이라든지 트레이너들이라든지 사용하기 좋아서 연구로든 실생활로든 많이 이용되는 이론입니다. 자, 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관심부터 유지까지. 어떻게 나누냐면 운동 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로 나누는데, 무관심 단계는 운동을 하지 않고 6개월 내에 시작할 의도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맨 마지막 유지 단계는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어느 정도 강도 이상으로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요것을 채우고 있는 경우, 그리고 꾸준히 6개월이 넘은 경우, 이 경우는 유지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려면 중재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무관심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운동을 하도록 이제 실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유지 단계는 이제 이미 잘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되고, 항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이제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보세요. 멘토 역할도 해보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따보고, 이렇게. 자, 문제는 무관심 단계의 운동 실천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 그림이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장시간 고강도 운동에 참여하도록 조언하는 거는 지금 운동 안 하는 사람에게 너무 어렵죠. 틀린 내용이고요. 다른 사람의 운동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렵겠죠.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자, 운동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었고,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4번 운동 중독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겠죠. 정답은 3번이었는데 친절하게 요걸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관심 단계의 사람은, 자, 운동 혜택과 운동 손실에 대한 인식에서 혜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적네. 그러면 혜택에 대한 인식을 많이 올려줘서 손실보다 더 높아야 하려고 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결국 이 구간이 많아야 운동을 하는데 지금 이 구간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일종의 힌트죠. 무관심을 올려야 된다. 결국 운동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프로차스카 운동 변화 단계 이론 요거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본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공격성 이론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23년도에 처음 나왔다가 2년 만에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주로 일단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4가지가 무엇인지 아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 개념 정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운동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심리적으로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고요. 하나씩 한번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단순하게 본능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공격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게 스포츠 상황에서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설명이고요. 스포츠는 공격 에너지를 분출하는 일종의 사회적 밸브의 역할과 같다. 이러한 설명이 나오면 본능 가설, 본능 이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설이죠. 다 가설이고요. 자, 두 번째, 좌절 공격 가설. 자,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이 좌절되었을 때, 스포츠에서는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승리일 텐데, 그 행동이 좌절되었을 때 그 경험이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 좌절이 공격을 일으킨다라는 가정입니다. 본능 가설이랑 살짝 결이 다르죠. 이때 공격 행동이 성공하면 이러한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청정해진다 표현을 하고요. 다시 실패 시에는 큰 좌절이 생기고 더 큰 공격 욕구를 증가시킨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후속 연구가 되었겠죠? 수정된 공격 가설이 있습니다. 좌절은 공격 행위를 일으킨다. 하지만 유일한 요일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다. 하지만 가장 영향이 큰 편이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거 비슷한 내용이고요. 사회학습 이론, 이거 많이 나옵니다. 사회학에서도 나오고 결국 사회 속에서 배운다. 강화하고 관찰하고 보고 배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격성 행동도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서 촉발 이론 마지막. 공격 행위는 내적 욕구와 상황적 단서가 탁 맞아야 일어난다. 그래서 분노가 되면 공격 행위를 준비가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 단서까지 맞춰졌을 때 일어나더라. 자, 문제로 가서 본능 이론 1번. 인간은 목표 달성이 좌절되면 공격성을 표출한다. 이거 두 번째. 좌절 공격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 인간은 사회적 행위와 관찰학습으로 공격성을 배운다. 이런 거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있어 공격성을 표출한다. 정확히 본능 가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 인간의 목표가 좌절되면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게 무조건적이진 않다. 단서가 있을 때 공격성을 표출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는 단서가 있을 때 단서 촉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더 깊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파트고 중요성도 그만큼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만 구분하고 가셔도 됩니다. 정답은 3번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베일리의 스포츠 자신감 원천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 빌리의 스포츠 자신감 이거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좀 핫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긴 오래되긴 했지만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그 자신감도 마찬가지고 결국 심리학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초기 이론부터 쭉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 다차원으로 많이 갑니다. 다차원 불안 이론, 다차원 리더십 이론, 다차원 자신감 이론이라고 했을 때 베일리도 처음에 스포츠 자신감 이론을 이제 강조를 하다가 나중에 다차원 리더십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를 좀 강조를 했어요. 베일리 이렇게 부르고 빌리의 다차원 리더십 이론 좀 강조하면서 그 세 가지 자신감 형태 있습니다. 인지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거, 신체적인 거, 그리고 내가 좌절했을 때 극복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있는데 요거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안 나오고 그냥 자신감 원천 세 가지 요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뭔데? 스포츠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확실성이나 믿음을 의미한다. 일종의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동기가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동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아니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수행을 잘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는지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를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거를 성공했던 적이 있어요. 성취 경험. 요거. 두 번째,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네요.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스포츠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스포츠 상황은 객관적입니다. 그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어진 특성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런 경쟁을 즐기는지 경쟁 성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지금의 나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상태, 스포츠, 자신감이 결정되고 이제 스포츠 수행을 하겠죠. 그것을 행동 반응이라고 했을 때 주관적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결과는 다시 특성 스포츠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 내가 결과에서 이겼어요. 잘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성취 경험이 되어 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성취 경험일까요? 자기 조절일까요? 사회적 분위기일까요? 성취 경험이 되겠죠. 자, 주변에서 나를 믿어준다. 사회적 분위기겠고요. 체력, 전략, 정신력을 갖춘다. 자기가 얼마나 시합에 준비된 상태로 갈 수가 있는가. 자기 조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찍어봅시다. 2개, 2개, 2개. 그러면은 3개 됩니다. 사지선다가 좀 이런 식입니다. 되게 문제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보지만, 사지선다 문제를 아리송하게 이제 잘 내기가 어려워요. 결국 눈에 띄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꽤 중요하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주의 집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의 집중 향상 방법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의 집중 향상 전략이라고 읽고요.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심리 기술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연장선인데 이 교재에는 6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볼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이 향상이 되더라. 주의 집중이 결국 운동,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더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모의 훈련. 실제 경기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연습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루틴 등을 만들어서, 실제가 아닌 훈련을 하면 모의 훈련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면 심상이 되겠죠. 과정 지향.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스스로 통제 조절이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이거 목표로 보면 뭐죠? 이거는 수행 목표죠. 수행 목표. 이런 것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둔다. 야, 과학습. 오버 트레이닝이죠. 기능의 과연습을 통해 주의를 분리하면서. 야, 농구 드리블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공을 보면서 막 드리블을 해요. 그럼 주변을 못 보겠죠? 근데 내가 농구공 드리블을 엄청 잘합니다.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농구공에 쓸 수 있는 주의를 주변에다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의 집중이 향상이 되겠죠? 이 과학습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스트룹 훈련, 격자판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 검색 사이트에 한번 해보면 이거였구나 한 번씩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 집중 훈련에 도움이 되더라. 자, 실내 훈련, 동작의 의식적 수행에 사고를 중단하고 자신의 몸을 믿는 정신적인 훈련 방법이다. 주의의 연합과 분리를 연습을 하는 거다. 연합, 내가 즐거웠던 일, 성공 경험에 연합을 시키고요. 좋지 않은 주의는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 집중이 향상이 되더라.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니까 아닌 것 3개와 맞는 것 하나겠네요. 테니스 선수가 경기 중 루틴을 자꾸 변경하면 안 되겠죠. 앞에서도 나왔고 1번 틀렸고요. 야구 선수가 지난 이닝의 수비 실책을 생각하면서 수비한다. 자꾸 실책한 거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 너무 불안이 높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론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더 확실한 답은 보통 있을 겁니다. 자, 3번째, 멀리뛰기 선수가 1등의 최고 기록을 직접 확인하면 불안 소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굳이 남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것에 주의를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 골프 선수가 실제 시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모의 훈련을 한다. 모의 훈련 써있죠? 요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지도자의 처벌 행동 지침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죠. 올해 심리학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들은 오랜만에 친절하게 다 골라서 내주신 것 같습니다. 21년도까지 나왔고 4년 만에. 문제는 이론을 몰라도 풀 수 있었다. 자, 지도자라고 하면은 항상 그 학습자에게 상을 주고 강화만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분명 이렇게 처벌을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씩.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한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1번 맞는 설명이고, 뭐 말 안 하고 갑자기 혼내거나 처벌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이유를 말해준다. 나머지 뭐가 틀렸나 한번 봅시다. 동일한 규칙을 위반하면 주장과 상급 학년 선수부터 처벌하면 안 되겠죠? 뭐 옛날에 뭐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단 교육학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동일한 규칙에는 동일하게, 아래 있을 겁니다. 동일한 규칙 위반에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일관성의 원칙.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할 때 선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반영해서 만들면 선수들은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네 번째, 처벌이 필요할 때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전체 선수 앞에서 본보기로 삼는다. 굉장히 무섭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4번도 틀렸고 1번이 맞는 설명이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기는 맥락 간섭의 양에 따른 연습 형태이다. 일단 맥락 간섭이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이 문제는 이제 딱 보면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코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연습법 문제인데 거의 매년 나옵니다. 중요해서 잘 보고 가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운동 기술을 연습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각각 할지, 마구잡이로 할지로 나눠서 각각 하는 걸 구획이라고 하고요. 마구잡이로 하는 걸 무선이라고 합니다. 쉬어가면서 할지, 그냥 몰아쳐서 할지, 분산, 집중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기술이라도 조금 나누어서 연습하는지, 분수법, 아니면 한 가지 동작을 한 번에 연습할지, 전수법으로 나눕니다. 자, 그때 맥락 간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동작을 할 때 맥락이 서로 비슷해서 간섭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구의 스파이크, 테니스의 스매시, 뭐 배드민턴의 스매시 비슷한 동작인데 다르죠? 그러면 영향을 서로 주는 것을 말하고, 자, 요거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이 무선 연습, 구획 연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무선 연습, 구획 연습 나와요. 요거는 아마 아셨을 거고, 중간에 이제 계열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유추해서 풀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무선 구획 집중 분산 전습 분습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뭐 설명으로 분습 나오고 분산 나오면 뭘지 헷갈려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연습법 나왔다 그러면 문제부터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무선 구획 집중 분산 전습 분습 이렇게 머릿속을 생각하고 나서 문제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자, 맥락 간섭이 높은 경우, 중간 경우, 낮은 경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맥락 간섭은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술을 따로 연습을 하면은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구획 연습에 맥락 간섭이 적고요. 무선 연습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는 무선, 낮은 거는 구획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운데가 계열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그냥 풀기가 어렵죠? 다시 기억은 무선 연습인데 무선 연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코치별 연습 형태인데, 자, 무선 연습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그냥 A 코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앞에 여기 있는 내용을 없었으면은 진짜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자, B 코치 구획입니다. 그러면 디귿이 B 코치가 나와야 되겠고, A, B, 가운데가 C 코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계열 연습은 비슷한 그런 계열별로 연습을 몰아서 하는 살짝 구획과 무선 사이에 있는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찍어야 된다. 해봅시다. A 코치, C 코치, B 코치. 올해 심리학은 정석대로 갔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었다. 자, 그때 이렇게 항상 문제 나오면 쓰고 시작하자.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분수법의 여러 가지 종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내용 주어졌을 때 특정한 연습 방법을 주고 이게 분수법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5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26년도 출제 예상을 한번 해보면 난이도는 올해가 너무 쉬워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원래 난이도 중상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가장 양이 많죠. 내용이 워낙 많은데 그럼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더더욱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하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교재 기출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위주로 공부하자. 자, 새로 나오는 거는 본인께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주요 예상 파트는, 자, 변혁적 리더십 캐런의 내용, 주의와 수행 관련한 내용, 요거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나왔는데 제가 이 강의 만들면서 혹시나 작년 건강운동관리사 문제를 봤더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변혁적 리더십하고 요 주의 역량 이론 요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포츠 지도사에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하고 추측하는
그런 경향대로 가고 있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캐런의 내용 중에서 이제 팀 관련한 내용이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요거 나와야 되고 팀 구축 관련한 거 그리고 홈 어드밴테이지 요거는 모의고사에 낸 것 같은데 요렇게 요 정도만 보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